다시 이때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그 시간에 따른 그 그래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이제 나온 다음에 오미크론의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2022년 초부터 해서 오미크론의 대유행 보이시죠? 빨간 피크 엄청 크잖아요. 했는데 이런 면에서 사실은 오미크론 유행 때문에 약간 좀 빛은 발했는데 인류가 약간 노력을 해서 과학적인 노력으로 한 성과물 하나 그때쯤에 하나 나왔습니다. 인류의 과학적 노력의 성취의 첫 번째는 백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항바이러스제를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지금 한 2년 만에 유행한 지 2년 만에 개발을 해서 2021년 한 11월쯤부터 이제 허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게 빛이 바랜 게 오미크론 자체가 좀 경증을 일으키는 거고 막 이제 유행을 막 크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항바이러스제들은 중증으로 사망하실 분들을 이제 경증으로 하게 해주는 그런 거가 있는 건데 약간은 그 역할이 조금은 좀 희석된 느낌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빛이 발했다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저 항바이러스제도 저런 약물들을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갑자기 이게 무슨 바이러스 학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사스코브2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세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뭐 RNA를 뭐 이렇게 벗고 RNA를 어떻게 증식을 해서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지를 막 보여드리는 굉장히 복잡한 생화학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는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갈 거면 얘들은 안 들어오겠죠. 하나가 들어와서 100개, 1000개가 이제 증식을 하겠죠. 근데 이 약물을 만들려면은요, 이런 과정들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의 결과로 아마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팍스로비드 여기 나오죠? 또는 뭐 라게브리오 뭐 이런 약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목표는 이제 중증으로 이제 약물을 이제 빨리 감염된 다음에 직후에 빨리 처방받아서 이제 드시면은 중증으로 이제 진행된 걸 많이 막아줄 수가 있다. 이런 데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항바이러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이제 2022년 오미크론 유행 이유를 본다면은 이제 유행은 여러분들 오미크론 이후에 딴 거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델타, 오미크론 이런 것처럼 딴 거 못 들어보셨는데 그 와중에도 뭐 변이가 좀 생긴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미크론 안에서 오미크론의 처음 거는 BA1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건 BA2라고 그러고요. 하다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2022년 8월쯤에도 우리나라에 유행했거든요. 8월 건 BA5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미크론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름을 하위 변이주, 그러니까 하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속하는 변이주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오미크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좀 유의미한 거는 이제 이런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저기 백신의 종류를 친다면은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가 백신이 나왔어요. 이가 백신. 뭐냐면은 오미크론 우리가 맨 처음에 왔던 백신은 우한 주기만으로 만든 거니까 이것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중화항체는 별로 일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백신 애초에 우한 거 반, 그 다음에 오미크론 반반 섞은 백신이 바로 이가 백신입니다. 이게 나와서 지금 작년 이제 말부터 2022년 말부터 맞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 변화된 변이주에 이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뭐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독감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독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백신 맞아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독감은 매년 올해 유행할 변이주를 예측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백신을 그해 이제 가을에 접종을 하거든요. 어쩌면 이 오미크론 이제 변이주 안에서도 변이가 좀 더 많이 생길지 더 조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뭐 그 해에 예상되는 새로 나온 변이주 같은 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조금씩 개량되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기억하실 거예요. 오미크론이 출현할 때까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점핑 방식이었습니다. 점핑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2022년 한 2월부터 있었어요. 대유행은요, 한 2월부터 좁게는 4월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2월 말 3월 초에 걸리신 분들은 주로 BA1,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첫 번째 건 거죠.
한 3월 말 4월 초에 걸리신 분들은 BA2.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유행이었던 여름에 8월에 걸리신 분들은 BA5 이렇게 걸리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후에 나온 것들은 오미크론이 처음 나온 게 BA1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그 가지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핑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점진적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좀 차례차례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A4, 5 다음에도 언론에 나왔던 이제 그 당시부터는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름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뭐 BQ1이라는 건 BA5에서 하나 바뀐 겁니다. BQ 1.1 또 BQ1에서 하나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하듯이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는 미래를 좀 예측 어느 정도는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오미크론 안에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팬데믹이 좀 정리가 돼가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마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오미크론 안에서만 변이가 나타나고 아까 같은 점핑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안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저도 베팅한다면은 점핑으로 새로운 건 이제 안 일어난다는 쪽에 이제 저는 이제 돈을 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긴 한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미크론 정도가 이 바이러스들은 뭐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하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이제 종의 숙주를 삼아가지고 자신이 자손을 가장 최적화돼서 만들면 돼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그런 형태가 이제 오미크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이제 오미크론 이외에 갑자기 다른 식으로 점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미래의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어떤 주는 시사점이 뭐가 있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는 건데요. 이 제목이 점진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면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이 학술지에 나온 건데요. 사이언스 이뮤놀로지라는. 이 저자는 여기 맨 뒤에 있는 저자 두 분이 그 파이저 바이오엔텍이라는 그 컨소시엄 있잖아요. 바이오엔텍의 창업자로서 우리나라 식품에서 소개가 됐는데 터키 출신의 독일로 이민 온 이민자 부부예요. 과학자, 의사 과학자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그 바이오엔텍을 창업했고 mRNA 백신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낸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제목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은요, BA2,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파이저 백신 이런 걸 맞았겠죠. 근데 오미크론 BA2에 돌파 감염이 됐어요. 돌파 감염이 됐는데 그 돌파 감염이 되니까 그 자체로도 또 항체가 생겼습니다. BA2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항체가요, BA5까지 잡아줘요.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BA2에 걸릴 때는 세상엔 BA5가 없었어요. 근데 이 BA2에 걸려가지고 생긴 그 항체가 미래에 출현할까지 잡아준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뭐 항체가 예언을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이 원리는 이 사람들이 일단은 백신을 맞고 나서 BA2에 걸렸으니까 이 감염은 굉장히 경증으로 갔겠죠, 아마도. 근데 BA2랑 BA5가 그렇게 많이 안 달라요.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BA2에 걸려서 생긴 항체가 있는데 이건 BA2엔 강하게 붙겠죠. 근데 이것이 BA5가 완전 별종이 아니고 그건 거기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잡아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시점에 어떤 지금 오미크론의 변이종에 대해서 감염이 생겼다 한다면 그 감염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그 부스터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이나 마찬가지인 게 되는 거거든요, 백신에 어떻게 본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몇 개월 후에 새로 출현할 신종 변이주까지도 커버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변이 바이러스에 가지는 면역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한양대학교에 계신 신인철 교수님께서는 생명 전공의 교수님인데 이런 카툰을 좀 잘 그리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내용으로 어디다가 그 지편 네트워크라는 데다가 웹사이트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 사파를 넣어주셨는데 이걸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이게 잘 표현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백신 접종 다음에 돌파 감염에서 회복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미래에 나타날 바이러스들이 우리는 아직 출현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항체도 당할 것 같다. 이런 게 아마 그런 걸 재밌게 표현하신 건데 제가 이런 현상을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파도 타기. 그러니까 좀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서 돌파감이 걸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이에 우리가 자꾸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파도타기라듯이 이렇게 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한 그림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19, 코비드-19 팬데믹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새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지금 그 환자 수의 그 웨이브가 있는데, 큰 웨이브가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처럼 백신이 개발되거나 뭐 항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닌 과거의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같은 때라 하더라도요, 그때 인류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마스크 쓰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큰 웨이브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웨이브가 오고,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이렇게 웨이브가 오다가 결국 서서히 이제 웨이브가 사라지는, 이것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이런 안정화가 되면서 안정기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팬데믹이 토착화가 되는 과정이다. 풍토병화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19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대유행이 점점 토착화되는 이제 중간에 꽤 안정기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어떤 변이주가 좀 갑자기 좀 더 많이 바뀌면 또 환자가 늘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지금 백신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아까 이가 백신처럼 따라가 주면서 이거를 이제 대응할 수가 있을 걸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계속 쓰다가 마스크를 이제는 심지어 대중교통 시설도 안 써도 된다. 라고 완전 거의 이제 완전 해제된 거, 의료시설 빼놓고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된 거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도 한국 시민들은 또 이 마스크를 쓰는 걸 굉장히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스크를 우리가 쓸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썼는데 여러분 느끼셨을걸요? 생각보다 잔 감기도 안 걸렸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이 벗고 나니까 독감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감기들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만 언론에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가끔씩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고 있는 거가 우리한테 계속 면역, 백신 접종과 같이 부스팅, 추가 접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감기 같은 게 걸리는 건 좀 불쾌하죠. 며칠 뭐 좀 쉬어야 되고 좀 몸도 괴롭지만 그거는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내추럴한 우리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또 백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약간 이번에 좀 증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그 좀 아까 얘기한 건 감기의 사례로 했지만은 코로나19도 얘기를 이걸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에서 내가 뭐 한번 백신도 맞았고 한번 걸렸는데 난 더 걸리기가 싫으니까 난 계속 마스크 쓸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뭐가 더 좋을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역설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걸 또 설명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이 X축을 시간이라고 치고요. Y축은 한 개인 또는 한 사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면역도가 되겠는데 막 굉장히 내가 지금 돌파감까지 걸린 다음에 나온 회복된 직후 이럴 때는 그 면역도가 거의 100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은 어떻게 됩니까? 면역은 점점 감퇴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런데 뭐 백신을 안 맞는다면은요. 그런데 감염을 예방하는 면역이라는 어떤 역치값이 저 위에 있어요. 그럼 저거 이하로 내려올 거예요. 또 하다 보면은 저 더 낮은 데 어딘가에는 더 이게 감퇴가 되다 보면 중증화를 막는 면역의 역치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안 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출해서 걸리면은 중증화를 막는 면역까지도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제 면역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는 면역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또 걸립니다. 그러면은 좀 가볍게 앓는데 그 가볍게 앓았던 감염 자체가 또 백신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지그재그 패턴으로 이 면역도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코로나19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가 또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마스크 같은 문제도 그냥 나는 더 계속 쓸래? 말래? 그러니까 제가 꼭 쓰셔라 말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 자체도 면역이랑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게 숨어 있다.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율이 어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에 이런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떤 식으로 이게 경과가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도 뭐 논문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율이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방역을 너무 철저히 하면 바이러스 전파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역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으면 환자도 많이 나오겠죠. 중증 환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바이러스 전파율이 낮으면 당연하게도 환자도 적게 나오고 중증 환자도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좀 제가 좀 비인간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인간 우리 사회에 토착화가 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겠어. 라고만 한다면은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야지 오히려 그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론적인 장단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 우리나라 K방역은 제로 코로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가장 셌던 게 어디였습니까? 올해 연초에 막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막 굉장히 고수하다가 나중에 이게 무너졌죠. 왜 그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는지는 뭐 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K방역을 열심히 할 때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가지고 중국의 당국이라고 한다면 환자가 없는 건 지금 당장 좋다. 그런데 이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당장 환자가 없으니까 좋은 것인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유지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출구를 찾아야 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그걸 안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걸 계속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는 바이러스 전파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였었던 건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백신을 효과가 있는 백신을 놓아가면서 방역을 이렇게 단계 풀어가는 시기 필요했었는데 오히려 제로 코로나를 너무 엄격하게 하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무너뜨리듯이 그 정책을 풀어버린 것들이 사실은 좀 뭐 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정책을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런 결말이 아니었나라는 또 얘기도 제가 다른 나라지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19는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이걸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병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걸 제가 뭐 강의도 뭐 준비하고 하다가 이건 올해 2023년 2월 28일에 한국에 있는 한국 데이터를 통계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어떤 분이 내셨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가 아니고 독감이거든요. 독감은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좀 중증 질환을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실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립니다만 5세 미만 때는 가장 많이 걸려요. 근데 걔네들은 이 그래프의 왼쪽은 이제 감염률이고 오른쪽은 사망률이 되겠는데 걸리는 건 5세 미만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 사망률은요 80세 이상에서 걸리시면 꽤 높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 11년부터 해가지고 연령대별 사망률이 나와 있는데요. 80세 이상의 분들이 독감에 걸리면은 사망률이 보통 2%가 넘어요. 100분 중에 2분 넘게가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 우리가 독감을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감이 무시할 수도 없는 질환이기도 한 면이 있는 건데 결국은 코로나19의 특성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독감처럼 결국 돼갈 거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일부 노인에서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백신이라든지 정책을 좀 더 중시해야 되는 그런 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지금 독감처럼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질환으로 점점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오늘 강의를 존스 홉킨스 대학 그 그래프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시계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나 사망자 수가 얼마나 나왔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월 말에 한국하고 영국하고 같이 뭐 컨퍼런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영국 분들이 전문가들이 한국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2박 3일 동안 같이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요. 그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감염병 전문가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이제 2박 3일 동안 하는 건데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막 이제 지금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과 영국의 행사니까 이건 이제 딴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만, Our World in Data에서 가져온 거긴 합니다만, 한국하고 영국의 지난 3년간의 환자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한 다음에 한국을 너무 극찬하시는 거예요, 막 이분들이. 저도 그래서 한 번도 강의하다가 그런 시각으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걸 제가 가져와 본 겁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양식으로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이 위에 그림은 확진자 수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낮다가 2022년 3월 31일자 그 근방에 피크가 큰 거 있죠. 그게 한국 그래프예요, 그게요. 그 전까지는 거의 밈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2022년 3월 그때부터 피크가 엄청 막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영국은 녹색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굉장히 한국보다 높은 산들이 좀 있어요.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2022년 이후에는 한국계도 피크가 크고 영국 건 되게 작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약간 좀 유사한 색깔도 있어 구분이 좀 안 되긴 합니다만 그 미국 것과 영국 거랑 거의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데 거기는 그 오미크론 전에도 환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는데 오히려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환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환자가 꽤 많았네. 미국이나 영국보다. 거기가 더 많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그 얘기 제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래 이 사망자 수를 보면요. 드라마틱해요. 보실까요? 여기서 색깔이 좀 약간 애매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래 그 사망자 수는요. 전체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 2022년 3월 달까지 사망자가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있는데요. 이따가 오미크론 때쯤부터 해서 좀 피크를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환자가 너무 절적으로 많으니까 사망자가 좀 생기긴 했죠. 근데 영국 같은 거 보세요. 영국. 녹색으로 된 라인을 보시면은요. 2020년 초에도 막 큰 피크 있죠. 2021년 초에도 큰 피크 있죠. 그 다음에 피크가 쭉쭉쭉쭉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시면 와, 한국은 대단해요. 만약에 누적 사망자나 누적 확진자로 치면은 한국은 너무 대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확진자가 2022년 이후에는 미국이나 영국은 없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환자가 나와도 확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이제 너무나 일상생활화 돼버려가지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좀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한국은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경증으로 나오는 변이주가 나올 때까지는 K방역을 하고 백신 맞아가면서 그냥 환자를 거의 안 생기게 하다 보니까 사망자도 거의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냥 끝까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로 코로나 얘기할 때처럼 경증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그게 나타나니까 갑자기 환자는 확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안 생길 때 안 생기고 또 그것만 해도 또 신기한 일인데 환자가 생겨야지 좋을 때는 생기면서 이게 쫙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오신 분이 역학자로 감염병 역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잘했길래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는 한국에 어떤 현자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거를 다 꿰뚫고서는 이걸 다 이거 한 것처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를 했죠. 사실은 한국 방역 당국이 잘한 것도 있고 시민들이 협조도 좋았지만 사실은 그때 2021년 말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오미크론 출현 때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약간 좀 재수가 좋아서 된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커브가 나올 수가 있었다. 이 2020년에 있는 그 오미크론의 그 커브가 없는 것이 바로 중국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자를 뭐 제로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가장 사망자는 최소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모든 3년을 이 버틴 그런 것들이 해결한 것들이 이 그래프에서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계획된 것도 있었지만 의도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재수가 좋은 것도 좀 있었다. 그게 이제 2021년 말의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친 결과가 아무튼 이런 좀 멋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19의 미래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신종 바이러스의 미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실까요? 이건 갑자기 일단 뭐 같으세요? 뭐 저도 이거를 뭐 그 프랑스어를 제가 뭐 잘 알아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당시 1800년대 말에 프랑스의 신문입니다. 신문인데 보시면은 왼쪽 걸 보시더라도 병실에 간호사랑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또 표지에 있는 그림인데 해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1889년에서 1890년 이때 또 팬데믹이 있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 팬데믹은 1918년이에요. 근데 그거로부터 또 약간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 이럴 때 또 다른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러시아 플루였어요. 러시아 플루. 근데 이걸 그때도 그럼 플루가 인플루엔자니까 독감 유행이 있었나 보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분류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면은 100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세계 인구의 0.067%. 이게 적은 수가 아니죠.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이 원인 바이러스가 뭐였을까? 이름이 러시아 플루니까 그냥 독감 바이러스였을까? 또 어떤 의심을 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감기 증세가 심해서 생기는 그런 호흡기성 전염 질환은 다 플루였어요. 그 당시에 이걸 우리가 PCR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종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플루는 그냥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뜻인 것 뿐이고 진짜 독감은 맞긴 맞았나?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당시에 시료가 없으니까 뭔가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분자시계라고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지금 어떤 그 변이의 정도를 보면은 그걸 몰리큘러 클럭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것이 인류한테 몇 년도쯤에 이게 인류한테 유입된지를 우리가 역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흥미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OC43이라는 바이러스가 1889년쯤에 인류한테 들어온 걸로 나와요. 그 역산을 해보면은요. 근데 이게 뭐냐? 지금 제가 맨 처음 강의할 때 시작할 때 얘기한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OC43은 우리도 걸리는 바이러스입니다. 뭘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889년도에는 뭐 지금 같은 우리가 뭐 백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약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 그때 플루로서 아마 저 시나리오가 맞다면 OC43이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동물로부터 유입된 거고 인류한테 100만 명을 사망하게 한 건데 지금에서는 어때요?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는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남아있는 거죠. 이럴 때 이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것도 소아에서 경증이었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에서 경증이 된다는 게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백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뭐 걸리더라도 만약에 좀 노인분들은 사망을 하시다 하더라도 소아들은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소아들은 걸린 다음에 경증으로 넘어가면 소아는 백신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아 때 경증으로 앓고 넘어가면 백신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걸리더라도 또 경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바이러스가 새로 인류한테 유입이 된 다음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거로부터 우리가 추론해보는 또 코로나19의 미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신종 바이러스 전체의 미래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19가 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얘기 하죠. 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뭐가 또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예측대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한 대충 2000년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한테 새롭게 출현한 신종 바이러스들의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까 이미 언급드린 2003년도에 SARS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2012년도에 중동에서 처음 나왔지만 2015년도에 한국에서 대유행을 한 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그 돼지독감이라고 했던 것도 H1N1 전 세계 팬데믹이 됐죠. 여러분들 그거 안 궁금하세요? 저 2009년에 인류한테 처음 출현한 돼지독감은 지금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우리한테 일상적인 독감 바이러스가 바로 저겁니다. 요즘에는요. 저런 것들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신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시때때로 뭐 신문에 나오죠.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도에 뭐 소두증을 일으킨다고 했던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신종 바이러스는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이런 얘기들이 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기후변화가 뭐 온난화 이런 거가 왜 신종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거는 이 기후변화가 되면서 지구의 식생이 바뀝니다. 식생.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가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동물의 생태계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하고 접점이 없던 동물이 접점이 늘어납니다. 하나의 사례는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래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중국 남부 지역에 식생이 많이 바뀌었대요. 뭐 옛날에는 화렵수가 살았는데 뭐가 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무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박쥐의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박쥐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뭐 인간과 박쥐의 접점이 늘어나겠죠. 이러면서 뭔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가 지난 오랫동안 유지했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면 야생동물에서 적응했던 바이러스가 우연히 인간한테 넘어올 거고 이것이 인간한테 적응을 잘하면 그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좀 환경 파괴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뭐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벌목을 하는 양이 함체 엄청나대요. 나무를 벌채하는 양이. 그러면 나무를 벌채를 하면은요, 거기에 살던 숲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원래는 민가까지 안 내려오는 애들도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인간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옛날 같으면은 신종 바이러스가 인류한테 유입된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퍼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항공이 너무 발달하니까 요즘에는 너무 빨리 또 전파가 되겠죠. 또 하나 면역 저하자랑은 저게 무슨 상관인 거지 하실 텐데 이 의료가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사망하셨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장기 이식을 받아가지고 의료가 발달했으니까요. 살아계시는데 면역 억제를 두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암 환자분이신데 면역이 좀 억제가 돼 있어요. 면역 억제가 된 분들이 있으시다 보면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또 그런 그 면역 억제가 된 분들의 체내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변이주를 만들기 좋은 어떤 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역이 제어가 잘 안 되니까요. 이런 것이 또 신종 변이주가 나오는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또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작동을 해서 신종 바이러스는 앞으로 늘면 늘었지 더 줄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바이러스는 더 늘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우울하지 않으세요? 기껏 3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럼 이런 게 또 온다? 좀 짜증나죠. 그런데 뭐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만 좋은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자니까 과학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재미있는 논문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제 얘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왜 누구는 코로나19에 안 걸릴까? 나는 분명히 우리 가족 다 걸리고 했는데 나 그 사람 가족하고도 접촉도 많이 했는데 나 안 걸렸어. 이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 중에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검사해 보면은요 실제로 자기는 안 걸렸다고 그랬는데 걸린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명 중에 한 분은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런 또 연구를 해보면 또 새로운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제가 이 답을 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국에서 네이처에 논문 나온 걸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 답을 하려고요. 처음부터 연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뭐 대구 신천지 이런 것처럼 중국의 죄송합니다. 중국이 아니고 영국에서 영국 런던에서 환자가 갑자기 급증한 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날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3월 23일부터 급증을 했나 봐요. 영국 런던에서. 근데 그래서 그 날부터 해서 갑자기 이 헬스케어 워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갑자기 투입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31명의 의료진을 매주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뇌절 수학 검사를 해요. 16주 동안에, 15주 동안에. 그걸 왜 했는지 아세요? 감염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의료진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은 노출이 많이 될 거다. 그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731명 중에 매주 검사하다 보니까 157명은요, 실제로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막 노출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73명은 안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걸렸나? 이런 거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다고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환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유행이 우리 도시에 될지 모르는 급박한 때에도요. 누군가는 이제 이 환자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이런 걸 설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의 선진국은 맞는데 아직 과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제 과학하는 어떤 마인드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도 약간 좀 우리 사회도 이런 마인드를 좀 장착하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게 뭐 선진국이건 뭐 어떤 나라건 간에 한국이건 어떤 나라건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자 입장에서는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꽤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자포자기 하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한 많은 대응들도 백신 개발이라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해답은 과학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래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과학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요, 질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답도 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좀 어려운 거가, 신종 바이러스가 올 건 확실한데 다음번 신종 바이러스가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적군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신속 전략법과 범용 전략법 두 가지 트랙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에 뭐 RNA 백신처럼 뭔가 뭐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 개발해 놓고 있다가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가 하나 있고, 범용은 또 다른 건 뭐냐면은 효과는 하나하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좀 낮을지라도 모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작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효과는 하나하나 좀 낮더라도요. 이런 상상을 해가면서 이런 전략들을 또 막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결국은 과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제가 이번에 한 명의 바이러스 면역학자로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저희 랩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무슨 논문 쓴 것들 막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보시라는 건 아닌데, 그 전에도 대학에 있는 면역학 연구실에서는요, 저희 연구 주제를 남의 논문을 보고 뭔가 찾거나 뭔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는요, 논문의 연구 주제도 뭐 뉴스를 보고 알게 돼요. 찾게 돼요. 야, 이번에 뭐가 유행하는데 빨리 이거 해보자. 그러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학에 있는 학자들도 이런 좀 화두를 좀 이번에 좀 많이 장착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이름인데 실생활 면역학. 제가 뭐 실생활 면역학이 아니라 다른 과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리얼 라이프에서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과학, 이런 것도 참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이건 좀 과학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일반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일반 시민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 있어요. 뭐 부탁이라고 하면서 지금 영화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이 팬데믹이 또 다음에 또 신종 발사가 온다고 할더라도 이런 과학자나 방역 당국이나만이 아니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할 줄 아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합리적인 사고는 어떻게 길러지냐 하면은 뭐 다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보시다가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저는 그거를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영화적 상상력을 합리적으로 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대응의 가장 파워풀한 근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